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제2부 혁신의 미래를 논하다 B-6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학사 이정화입니다. 오늘 세션 B-6의 주제는 관계중심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생활교육 패러다임은 학교 구성원 간 관계가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고 존중과 배려 및 공감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관계중심 생활교육입니다. 이에 본 세션에서는 관계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을 통해 관계중심 교육을 위해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할 일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들을 차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비추는 숲 대표 박수경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으로 영종중학교 유진아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신흥중학교 송주미 선생님이십니다. 현장 참가자분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개인 소개를,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고 오늘 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는지 궁금하신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인천 성남중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김소희라고 하고요. 애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기도 하고 작은 갈등도 학폭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평소에 아이들 사이의 관계가 따뜻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좀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교사의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당황스럽다는 선생님 말씀에 아주 격하게 공감하고요. 예, 저는 인천 송년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게 된 것은 관계중심 교육도 방금 장학사님께서 존중, 배려, 공감, 소통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 실현돼서 잘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는데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힘들다고 하고 학부모님들도 힘들다고 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고 또 선생님들 외에도 학교에는 더 잘하시면 지방직 공무원도 있고 교육감소속 근무원도 모든 그 공동체들이 다 힘들다고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늘 이런 관계중심 교육도 그렇지만 아까도 잠깐 보는데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서클 운영하는 것도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저도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고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런 자리 있으면 많이 찾아가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원은 적지만 아주 기대가 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말씀 나눠주신 김영선 교장선생님과 김소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이제 참가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요. 손은 들어서 인사를 표시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세션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님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은 총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세 분 선생님의 발제를 듣고 참석자들과 발제자 간의 상호 토론과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질문 남기실 때 어느 발제자분께 하는 질문인지를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의 자료집은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평화비추는 숲의 박수경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공동체의 대화 구조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신 대로 박수경이라고 하고요. 관계 중심에 관련해서 우리가 대화가 관계를 만들어가고 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 과정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분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구조는 뭘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너무 힘들다. 네. 갈등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이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이런 사회에 있는 이유가 뭐 다양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PPT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있는 민주주의 생태계를 잘 보여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두 가지 이유로 환호한다. 하나는 그것이 다양성을 허락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비판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네, 이엠 포스터. 네, 제가 그래서 인용을 좀 해온 건데요.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 네, 다양성을 허락하고 비판을 허용하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늘 시끌시끌하고 갈등도 많이 우리가 그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 네, 그런데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민주주의로 풍성하고 서로를 더 좀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항목들이 또 더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주의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해요. 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쓴 파커파머 이야기에서 좀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파커파머는요, 민주주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머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럼 파머가 말하는 마음이 뭐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자아의 핵심을 가리킨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 즉 지적인 방식, 정서적, 감각적, 직관적, 상상적, 경험적, 관계적, 신체적으로 우리는 삶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삶을 만들어가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든 삶의 방식이 수렴되는 중심부에 있다. 이렇게 파머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 통합되는 곳이 마음이고 지식이 보다 인간적으로 충실해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와 세계라고 이해하는 모든 것이 마음이라고 불리는 중심부에서 하나가 될 때 자신이 아는 바에 따라 인간적으로 행동할 용기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머리로 알기 때문에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삶의 방식이 모아지는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한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민주주의는 다양하고 비판을 허용해요. 그래서 파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다양성 또는 비판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긴장들이 유발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들을 억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된 제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긴장을 끌어안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잘 단련된 마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 마음의 습관이 민주주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5가지 마음의 습관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우리는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이고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연결됐지만 동시에 서로 너무 달라요. 그죠?
그 너무 다른 것이 사실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긴장들이 있죠. 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명을 붙돋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 근데 우리 갈등이 생기면, 긴장이 생기면 분쟁으로 갈 확률도 커요. 분쟁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누군가를 존엄을 침해하기도 하고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생명을 주는 방식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갈등을 직면할 수 있거든요.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머는 그 긴장을 생명을 붙돋는 방식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개인적인 견해와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즉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저 내용에서 좀 더 들여다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가 진리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기보단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진실과 진리에 대해서 듣고 내 의견을 틀렸다면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우리는 개인적 견해와 주체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관련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즉 우리가 그 목소리를 어떤 변화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공동체가 있어야 그 목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머가 말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습관이 필요한데 이 5가지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동시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네, 우리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지 우리는 영원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파머의 목소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진실은 문제가 되는 사물에 대해서 질서와 열정을 가지고 나누는 영원한 대화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 최선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대화는 질서와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는 영원한 대화이고 대화의 결론은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진실 속에 살고 싶다면 그 순간의 결론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내면의 교사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모든 갈등과 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대화 안에서 살아야 한다. 네, 내면의 교사는 참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영혼 없이 말하고 어떤 형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은 영혼과 연결된 그 진정성 있는 그 참자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진실을 끊임없이 이 열정과 질서에 의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민주주의가 긴장을 생명을 붙돋는 방식으로 끌어안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대화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으로 좀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대화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대화란 말하기와 듣기죠. 말하기와 듣기인데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듣는가요? 라는 거거든요. 어떤 프로세스, 어떤 질서 안에서 우린 대화를 하나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시나요? 저의 예를 들자면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이 듣기를 원하는 말 그리고 답이라고 정해져 있는 말을 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하는 말은 아니죠. 네. 그러면서 어른이 되니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듣기는 우리가 어떤 듣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나의 문화 배경이 있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나의 경험, 나의 교육에 의해서 그걸 듣거든요. 근데 원래 듣기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듣는 게 듣기예요. 그러려면 나의 경험이나 내가 받은 교육을 잠시 보류시켜야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의도하고자 하는 걸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말하기 듣기를 어떻게 했지? 사실은 분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방어적 대화를 많이 그런 대화 방식을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의도하고자 하는 의미를 듣기 위해서 나의 판단을 보류하는 듣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의 대화가 우리를 관계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러한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마셜 로젠버그의 글입니다.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또 대화란 의미의 흐름이다. 네, 이 얘기는 데이비드 봄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화는 전체 집단 안에서 의미의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이해를 출현시키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된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체 또는 시멘트 역할을 한다. 우리가 대화를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의미를 주고받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의미를 공유한다면 우리를 연결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이고요. 네. 그럼 대화의 목적은 뭔가? 윌리엄 아이작스는 데이비드 봄의 제자예요. 윌리엄 아이작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서로의 차이가 빚어내는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출현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5분만 대화해도요. 나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나와 다르네? 라고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내 의견은 맞고 너의 의견은 틀려를 증명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요. 우린 이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죠? 논쟁, 토론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대화는요. 아쉽게도 대화가 아니에요. 네, 논쟁과 토론의 방식으로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하죠. 그거는 긴장을 생명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긴장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논쟁이나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토론은 탁구 경기와 비슷하다. 탁구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인데 이것은 토론의 가장 흔한 형태이다. 대화에서는 누구도 이기려 하지 않는다. 누가 이기면 결국 모든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네, 서로의 차이가 새로운 제3의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대화의 목적은 윈윈입니다. 네, 그래서 대화와 토론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화, 협력적 공동의 이해를 향해 가고자 하는 시도. 토론, 대립적, 서로 대립하고 상대가 잘못임을 입증하려는 시도. 대화, 공동의 터전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 토론, 이기는 것이 목표. 대화,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토론, 상대의 논증을 반박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 대화, 참여자의 견해를 확장하고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토론, 한 참여자의 견해를 긍정한다. 대화, 재평가를 위해 가정들을 노출하고 내적 성찰을 가져온다. 토론, 가정을 진리로 방어하고 다른 입장에 대한 비판을 가져온다. 대화, 원래보다 더 나은 해결책에 도달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토론, 기존의 입장을 해결책으로 방어하고 다른 해결책을 배제한다. 대화, 열린 마음의 태도를 창조하고 변화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토론, 닫힌 마음의 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확고하다. 대화, 일시적으로 자신의 신념을 유보하는 것을 요청한다. 토론, 전심으로 자신의 신념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요청한다. 대화, 다른 입장들에서 장점을 추구한다. 토론, 다른 입장에서 결과와 약점을 추구한다. 대화, 다른 이의 진정한 관심에 참여하고 소외나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 토론, 다른 입장에서 반격하는 데 관여하고 종종 다른 사람을 경시하거나 도외시한다. 대화, 결과에 열려있고 토론, 결과를 예정해 두고 있죠. 예, 그 결과를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 일상의 대화가 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논쟁이나 토론 방식이 아니라 정말 대화의 원래 의도대로 우리가 그 마음을 두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관계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생명을 주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대화 방식이 뭘까? 이런 질문으로 한 가지 대화 방식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저 이후에 발제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서클이라는 공동체 대화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공동체의 대화,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대화 방식 중에 하나가 서클입니다. 서클은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프로세스이고요. 서클은 안전한 대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둥글게 둘러앉아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는 공동체의 대화입니다.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서클은 저런 방식으로 자리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환대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서로 연결되도록 돕는 구조화된 소통 과정을 서클이라고 합니다. 네, 서클의 기원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이미 인류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인류가 우리 대화합시다 할 때 줄을 서진 않았거든요. 자연스럽게 원을 만들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서클은 아메리카 선주민들이 해왔던 토킹 피스를 가지고 대화했던 전통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왜 둥글게 둘러앉아서 대화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올까요? 그들이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메리카 선주민들의 첫 번째 가르침은 마법의 바퀴를 돌며 걷는 것이다. 아메리카 선주민들은 지식을 원형이나 바퀴 형태로 표현한다. 그들은 삼라만상이 원형이고 시작과 끝이 없다고 생각한다. 즉 모든 주제에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정신적인 유연성을 가지는 것을 바퀴 돌며 걷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각 개인이 자신이 보이는 그 위치에서 내가 보는 입장을 솔직하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호기심을 갖고 들으면서 집단의 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서클의 그 원리이고 가치입니다. 그 서클은 그냥 둥글게 둘러앉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집단지성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둘러앉다는 구조의 힘, 일렬로 앉는 것은 일방적 소통을 가져올 수 있고요. 촉발시키고요. 둥글게 둘러앉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상호작용의 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둘러앉는 그 구조가 일단 구조의 힘이 크고요. 세레모니를 합니다. 네, 뭐 잠시 종을 치거나 이제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라는 잠깐의 의식을 하고요. 그 토킹 피스, 말하기 권력이라고 하는 모두에게 말하기를 나눠주는 그럼으로써 힘을 나누는 토킹 피스가 있고요. 서클의 규칙이 있습니다. 서클의 중심에는 자연물이나 꽃을 놓거나 뭐 이런 서클의 중심을 만들고요. 시작할 때 체크인, 끝날 때 체크아웃을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체크인, 체크아웃이 있습니다. 질문은 열린 질문을 하고요. 침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빨리빨리 뭔가를 단답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 잠시 성찰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 성찰적 대화를 위해서 침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진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의 원리가 보이지 않지만 서클의 집단지성을 만드는 공동체 대화를 연결하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아까 파머가 질서와 열정에 의해서 하는 영원한 대화이다라고 했는데요. 그 질서, 즉 서클의 규칙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주고받는 거, 서로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환대를 주고받는 거,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떤 선입견을 내려놓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환대를 주고받는 거고요. 자신의 말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판단을 보류하고 듣는 것, 말하기를 선택하는 것, 토킹 피스로 모두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만 권력이기 때문에 억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말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언제든지 패스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적인 것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서클 안에서 나눠준 이야기는 비밀로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가능성을 신뢰하고 네, 침묵으로부터 배운다라는 서클의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서클에는요, 그 주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야기 나눔이 주제이면 이야기 나눔 서클, 이해 서클, 치유 서클, 뭐 지원 서클, 공동체 형성 서클, 축하 서클, 회복적 서클, 문제해결 서클, 양형 서클, 주제에 따라서 다양한 서클은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공동체 대화의 틀이기 때문에 주제에 따라 다양한 서클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관계를 연결하는 단절하고 분쟁으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 연결하고 그 갈등을 제3으로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대화 방식으로 서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경 선생님께서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의 방법, 서클의 구성 원리, 운영 방법 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체의 동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공동체의 대화 구조와 관련한 고민거리와 방향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제하신 내용은 종합 토론 시간에 다른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영종중 유진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공동체를 경험하며 나를 발견해가는 관계중심 학급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영종중학교 교사 유진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관계중심 학급 운영. 그래서 두 가지의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고유성이고요. 또 하나는 공동체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학급 운영을 늘 하고 싶은데 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사례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공동체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을 만나는 것, 그리고 다르지만 그래야 완전해지는 공동체의 신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사라면 당연히 담임 교사를 하셨을 것이고 3월이 되면 누구를 우리 반 아이들로 만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3월 2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마음은 아이들이나 집에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가 내 인생 1년을 결정한다. 제발 착한 아이들, 그리고 좀 사고 안 치는 무난한 아이들 만나길 바라고요.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는데요. 사실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 만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 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만 관계하면 살 수 없다. 이건 인생의 진리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마 학교에서 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어떻게 처음을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 그러나 오히려 좋다. 네, 로 시작을 합니다. 아까 잠깐 그 박수현 선생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제 서클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었는데요. 네, 3월 2일 첫날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정말 낯설지만 모두의 얼굴을 바라본 상태에서 돌아가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처음 지금 어떤지 기분을 좀 듣고 그리고 뭘 좀 기대하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누군가에겐 굉장한 부담일 수도 있고 또 자기 말 오기를 차례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고 서로의 다양함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이렇게 서클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학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우리 그 문제 같이 어떻게 해결할까? 아까 그 서클의 이 여러 가지 그 유형 중에 문제 해결 서클이라는 단어가 잠깐 나왔었거든요. 네, 문제 해결 서클. 네, 이따가 다시 또 갈등 사례 나누면서 그 얘기를 다시 해볼 건데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모두가 함께 듣고 함께 결정하는 과정, 이 서클 프로세스를 1년 내내 가져가게 됩니다. 네, 아까 나왔던 그 서클은 그냥 동그랗게 앉는 것 그 이상의 의미,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라고 처음부터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런 약속들을 가지고 서클의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네. 저희가 학기 초에 대부분 학교들 다 그럴 텐데요. 학급 자치회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첫 학급 자치회의 시간에 학급의 약속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모두의 목소리를 좀 들으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모두의 욕구를 좀 먼저 듣는데요. 아이들이 욕구라고 얘기하면 조금 어려워해서요. 저는 가치 목록을 좀 미리 준비해서 너희들이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야? 한번 찾아봐. 나한테 1년 동안 우리 반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뭔지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걸 활용해서 들으면 이제 좀 여러 개의 얘기들이 나오지만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미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항상 재밌는 반 제일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통, 뭐 배움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뭐 소수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좀 20몇 명의 아이들이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의견들을 이제 같이 하나로 모아서 유목화시키는 과정에서 소수 의견도 그 유목화 과정에 하나로 좀 의견을 모아서 진행함. 이거 하나의 사례인데요. 이때 이제 재미, 소통, 배움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가치로 좀 모여지게 되면 이 세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서 우리 반 1년 동안의 그 우리 반 모토처럼 재미있고 잘 소통하는 배움이 있는 1학년 8반 이런 식으로 1년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이 약속을 우리 반의 모토를 정했으니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약속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 이제 재밌는 반 되기 위해선 학급 행사 잘 참여하기 무조건 학급 행사가 먼저야 뭐 이런 거 혹은 소통을 잘하기 위해선 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기 그리고 배움이 있는 반이 되기 위해선 뭐 수업 약속을 잘 지키기 이런 식의 약속들을 이제 아이들과 말하면서 이제 정하게 되고요. 그럼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뭐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단합대회 재미를 위해선 단합대회를 하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생일 파티를 하자. 뭐 소통하기 위해서 자리를 자주 바꾸자. 그리고 회의하자. 그리고 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잘 듣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학급의 1년의 틀을 서클로 정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정하는 모습이고요. 네. 유목화시켜서 비슷한 거는 쭉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나로 모아가고 한 표씩 나온 것들은 좀 연결시킬 게 뭐가 없을까 해서 같이 연결시켜서 3개의 키워드를 좀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급에서 또 늘 반티 정하는 이런 굉장히 그 모든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들도 서클로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서클로 모여서 얘기할 때 반티 만드는 거 다 찬성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싫어하는 아이들 완전 싫다고 막 이렇게 싫어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쟤는 왜 맨날 반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싫은지를 물어보면 작년에 했는데요. 애들 끝나고 다 버리고 왔어요. 어차피 쓰레기 되는 건데 뭐하러 돈 쓰는지 돈 너무 아까워요. 그 돈으로 차라리 300을 사 먹겠어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이랬을 때 반대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들 반대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1년만 한 번 쓰고 버리는 이거 진짜 아까운 거 아닌가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만들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과정으로 이 서클 프로세스를 계속 이제 활용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답이 딱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 과정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두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반대하는 아이들 그 소수의 의견도 꼭 물어봐 주는 것. 그래서 나도 존중받고 몇몇 목소리 큰 애들이 결정하면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는 왜 반대? 너는 괜찮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는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존중받는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저 친구 의견도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는 거구나를 아이들은 계속 은연중에 배우면서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결정해 가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생각 갖고 있으면 세상은 안 변할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쟤는 항상 반대하고 우리가 뭐 하자고 하면 늘 싫다고 하고 이런 좀 쟤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 품고 있는 그 친구의 의견들을 꼭 좀 물어보는 것 그리고 아마 우리가 놓치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아니면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눈치채지 못할 때 예민한 사람들은 좀 미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비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사람들인데 좀 까다로운 아이? 막 이렇게 좀 우리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 마음도 사실 있기도 한데요. 그 사람들의 의견, 그 아이들의 의견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좀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이 생깁니다. 네. 뭐 이렇게 모두의 목소리를 듣지만 갈등이 생기는데요. 갈등은 안 생기면 공동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공동체의 건강성을 좀 드러내는 증명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좀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같이 이제 얘기할 때요. 소소하게 학급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요. A하고 B는 되게 친한, 여기 남녀긴 했지만 네, 친했는데 허락 없이 물건을 만져서 그것 때문에 무릎 담요였는데요. 무릎 담요를 이제 가져간 거예요. 그 남학생이. 근데 여학생이 지금 나도 추워갖고 쓰려고 보니까 친구가 가져가 있어서 왜 가져가면서 이제 뺏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핥히게 되고 핥힘을 당한 남학생이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네, 실랑이를 벌이면서 좀 네, 작은 일이었지만 되게 또 이렇게 또 심각한 이렇게 상황으로까지 이제 가려는 상황에서 이럴 때 이제 학폭으로 신고하면 쌍방 폭행 그럼 학폭 네, 끝 이렇게 되면 네, 걔는 친했었는데 이제 무릎 담요 사건으로 이제 걔는 이제 가해 피해를 이제 가려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저희가 대화 모임이라는 걸 좀 진행을 하거든요. 대화 모임은 학급에서 아주 늘상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첫 번째 사전 모임으로는 각자의 목소리, A, B의 목소리를 좀 듣습니다. 그래서 A 목소리 듣고 B 목소리, 누구 한 명의 목소리만 들으면 안 되고요. 꼭 두 명의 목소리를 다 같이 듣는데 각자 좀 들어서 왜 그랬는지. 근데 저는 이제 A는 난 친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근데 B는 아무리 친해도 그 말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서 서로에게 뭐가 중요했는지를 좀 각자가 몰랐던 속마음을 서로에게 얘기하는 게 본 모임이거든요. 사전 모임이 각자 이제 제가 목소리를 듣는 거라면 그럼 이제 본 모임은 당사자 2명 A, B가 만나서 난 그때 네가 그렇게 가져가서 좀 속상했다를 얘기해주고 나는 네가 가져갈 때 말해주고 가져간다면 얼마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식의 속마음을 좀 얘기해주면서 부탁할 때 앞으로는 가져갈 때 좀 말 안 하고 가져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난 우리 사이가 좀 그런 거 가져가도 되는 사이인 줄 알았다. 근데 네가 그걸 싫어한다면 앞으로는 주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한다면 좀 그냥 치고받고 이렇게 학폭 이렇게 되면 사실 서로의 속마음을 좀 모른 채로 끝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본 모임을 통해서 뭐가 좀 중요한 사람인지 다음번에는 이렇게 할 때는 좀 내한테 물어봐줘 이런 얘기를 좀 부탁을 하면 앞으로는 알겠어라고 하면서 대부분은 네,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그 뒤로도 좀 잘 지켜졌는지 사회 모임을 통해서 그 뒤에 그 서로 부탁했던 게 잘 지켜지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사소하게 일어나는 갈등들은 좀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연결시켜주는 요 짧은 시간이 관계가 좀 그냥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좀 기회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다름을 아는 거죠. 얘는 좀 내 물건을 함부로 만드는 거 싫어하는 친구구나. 친했지만 그런 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알고 다음번에 그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친구의 부탁을 기억하고 그러면 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아까 그 문제 해결 서클이라고 하는 사례인데요. 자꾸 우리 반에 다른 반 아이들이 들어와서 노는 아이들이 좀 힘 좀 있는 아이들, 우리 반에 좀 노는 아이들의 친구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나머지 조용한 친구들은 사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냥 넘어가는데 네, 이럴 때 이제 대부분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조용히 걔네 자꾸 놀러 와서 저 힘들어요, 라고 혼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네 하는데요. 요거를 제가 불러다가 막 너 왜 우리 반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고 개선해서 끝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 좀 문제 해결 서클, 그래서 우리 반 모든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는 거. 우리 반에 지금 계속된 그 3월부터 다른 반 좀 노는 아이들, 네, 속이 노는 아이들이 우리 반에 자꾸 찾아오는데 아마도 친한 친구가 있기 때문일 거야. 근데 나머지 우리 반 아이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같이 해결하기 위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동그랗게 돌아 앉아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어때? 라고 했을 때 모두의 목소리를 내는데 뭐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라고 얘기한 아주 조용한 친구들, 가만히 앉아서 자기 문제지만 풀던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불편해요. 저희 반은 저희 반 아이들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목소리를 누군가 내준다면 다른 친구들도 이제 사실은 저도 그래요 라고 하면서 그럼 그 친구들, 그 들어오는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의 절친들은 너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야, 네 친구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 그런 목소리를 돌아가면서 듣게 하면 사실은 쟤네가 힘들어 했었구나. 그리고 좀 안 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구나를 좀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다 듣고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또 다 같이 의논해서 그럼 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우리만 절친들이 나가서 홈베이스에 가서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답을 같이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문제 해결 서클을 좀 진행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했던 아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좀 몰랐던 친구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좀 길이 보이고 하거든요. 공동체에 힘이 있다. 난 혼자가 아니다. 혼자서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지만 우리만 다른 친구들도 같이 얘기하니까 뭐 얘기할 수 있다. 나는 이 공간에서. 그리고 걔 그거 말했다고 막 그 절친들이 막 데려가서 너 그때 왜 말했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혼자가 아니다. 공동체 힘이 있다. 이런 거를 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달라야 완전해진다. 지금 이 다 다르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나로 존재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되는데요. 저희 반에 굉장히 그 수다스러운 남자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학급을 운영하면서 그때 이제 스스로 학급 뭐 신청해서 그 스스로 학급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1년을 좀 이렇게 학급을 운영할까를 고민하면서 그림책 읽어주기 코너를 좀 해보자. 그래서 그림책을 막 사가지고 그걸 진행하는 친구를 뽑았는데요. 그 메인으로 Y군을 좀 말이 많았던 책을 좀 읽어줘라. 말 많은 걸 좀 풀어라. 근데 이제 그와 함께 옆에 있는 또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같이 무리가. 근데 이제 Y가 메인이었고 주변에 좀 도와주는 저도 할래요 말면서 처음에는 좀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하겠다면서 도와줬었고요. 그리고 미술을 좋아하는 공부는 도통 관심이 없는데 그림만 맨날 이렇게 그리고 미적 감각이 좀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는 아까 그 서클 진행할 때 가운데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센터피스라고 해서 매번 그 센터피스를 장식했거든요. 근데 그걸 꾸미는 친구를 한 명 담당을 시켰었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좀 비슷해 보이지만 디테일하게 조금씩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매번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늘 엉뚱한 소리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에서 친구들이 뜨하게 만들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각종 위원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행사 때 좀 희한한 아이디어 많이 내서 친구들이 나중에 되게 좋아하게 됐던 C양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잘 이렇게 각자의 적절한 곳에 배치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 전 결정장애인 것 같아요. 그럼 신중한 사람이군요. 네, 존재감이 너무 없어요. 조용한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우리 반 애들이 다 나댄다고 생각해봐라. 니는 정말 중요해. 이런 식으로 단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관점을 전환시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그 친구의 모습들을 발견하면 아니 오히려 좋아. 이렇게 좀 아이들과 함께 그 친구들의 단점도 우리가 수용하는 것. 저희가 사실 단점은 뭐 극복해야 될 한계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단점도 저희들이 일부분이니까 받아들이고 그거 단점도 한 사람의 고유성을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의 고유성을 좀 인정해 주는 것. 단점이 가만 생각해 보면 단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 가만 생각해 보면 장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고유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기 말 많던 Y. 네, 저 지금 그림책 막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요일 아침마다 읽어주는데요. 이거 하다 보면 늘 하다 보면 아이들이 지치거든요.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읽어주고 있는데요.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중에 질문도 했었는데요. 마지막 지금 겨울옷 입고 있잖아요. 옆에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혼자 그 메인으로 남았던 Y만 끝까지 이걸 읽어줬거든요. 말만 많은 줄 알았는데 말도 잘하고 책임감이 엄청 강한 친구였다는 것을 마지막에 알면서 되게 감동했었습니다. 끝까지 책을 좀 읽어줬었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었고요. 아이들이 이 고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그 학급에 운영하는 모든 이 꼭지들은 다 아이들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게 했고요. 생일 파티 아까 그 재미를 위해서 생일 파티 매번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생일 파티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이때도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막 집에서 하나씩 선물 갖고 오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때마다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생일 파티 위원회가 생일 파티를 진행했었고요. 단합대회 준비팀. 아까 그 생각이 기발한 아이는 막 귀신 이런 거 좋아하고 막 이랬던 애였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나중에 담력 테스트 할 때 정말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서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은 뭐 학급 그 자리 배치 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리 배치도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1년 내내 자리 바꾸는 거 맨날 고민하고. 근데 제가 까먹어도 그 친구들은 귀신같이 저 자리 바꿀 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했고요. 담임은 거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시면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제가 사진 몰래 찍었는데요. 실제로 단합대회 준비할 때 저렇게 가서 장 보는 것도 저 직접 하게 했고요. 저는 이제 운전해주고 집 날라주고 품위해주는 거 이 정도만 제가 했고요. 아이들이 직접 필요한 것들을 사러 가서
준비했었고요. 여기 지금 귀신 저 담력 테스트 준비했던 저 위 네, 저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생일 파티도 이렇게 뽀뽀 좋아하는 친구 얼굴은 가렸지만 네, 생일 파티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되게 좋았었는데요. 생일 축하하고 얌전해서 좋다 이렇게 써줬는데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는 남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얌전해서 좋다고 이렇게 써주는 거 보고 본인도 항상 위축되지 않고 친구들이 나 얌전해서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각자의 고유성이 그대로 학급 안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고유성이 잘 연결되고 모든 고유성이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갈등을 잘 회복해서 학급에 기여할 수 있게 연결시켜야 한다. 나로 존재하면서 잘 연결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함께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유진아 선생님께서 그 관계중심 학급 운영의 실제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유진아 선생님 반 학생이고 싶네요. 네. 역시 미처 나누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발제자분이 신흥중학교 송주미 선생님이신데요. 송주미 선생님께서 회복적 학교 시스템, 이렇게 선도나 학교 폭력 부분에 있어서 회복적 학교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신흥중학교 송주미입니다. 이 화면은 유튜브로 송출되는 이 화면은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분들하고 눈을 맞출 수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네, 제가 오늘 요 원고를 가지고 왔어요. 이 원고는 언제 작성한 거냐면요. 3월 셋째 주 정도에 혼자 토요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밤까지 작성한 원고입니다. 이 원고를 왜 작성하게 됐냐면요. 작년까지 제가 회복생활부 부장을 맡으면서 학폭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신흥중학교는 행복배움학교를 2기째 운영 올해까지 하는 학교였는데 이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근 한 10년 동안 노력한 학교예요. 10년 전에 김태용 교장 선생님, 또 안보경 선생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수 시작하시면서 되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거죠. 생활교육 부분에서 어떤 선생님은 이제 훈육과 어떤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해왔던 어떤 방법들,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좀 받아들이면서 서클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조금 우리 다르게 해보자 하는 가치관도 되게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혼란을 겪으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나가시고 들어오시기를 반복했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고요. 저는 2020년도에 왔는데 그 10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변화라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10년 동안 유지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이미 작동되지 않고 있는 생활교육의 방식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거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어떤 다른 이 방법을 또 선택해서 막 나가기에도 모두가 벅찬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네, 그리고 그 뜻이 맞는 선생님들끼리 또 연습도 해보고 적용도 해보고 하나하나를 이제 시스템으로 만들면서 지금 저희 학교는 회복적 생활교육 학교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갖춰져 있다라고 좀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작성한 이유는 제가 다른 부서에 이제 부장을 맡으면서 회복생활부의 부서를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분이 이제 가셨어요. 대화 모임 진행이나 이런 연수를 좀 받으신 선생님이 그 부장을 맡게 되셨는데 이제 그 부장님이 계속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그 부장님의 그 고민 속에 이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되어 온 시스템이었는데 어쩌면 이것이 무너지는 건 또 한순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폭 시스템이 되게 응보적인 어떤 그 가치관대로 운영하기에도 쉽거든요. 그냥 절차대로 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되게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PPT 만들 수 있었지만 이 원고를 굳이 가지고 온 건 그 후배에게 주는 저의 그 선물이었고, 요 회복적 생활교육 내 학교 시스템을 정말 이어가고자 하는, 이 신흥중학교에서도 계속 앞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틀 꼬박 이렇게 작성한 거고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아니고요. 저의 고민이 이 안에 녹아 있었고, 거기에서 나는 어떻게 했는지 좀 적은 부분이 있고, 이것을 또 이제 후배의 선생님이 또 보면서 또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만들었었어요. 신흥중학교는 그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중학교지만 담임 선생님한테 업무가 없습니다. 네, 이제 각 부서에 그 보조 업무만 이렇게 딱 이게 써 있고 업무가 없어요. 왜 없냐면 담임 선생님들 이 생활교육에 대해서 아까 지금 유진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중요성을 좀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생활교육 부분을 좀 더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업무가 없어요. 근데 이 행정부서의 부서장하고 이제 비담임 개원 선생님이 한두 분 정도 계신데, 이 분들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되게 애써주시는 부분을 담임 선생님들도 고마워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2월 워크숍 때 좀 충분히 이야기합니다. 저희 2월 워크숍도 3일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 워크숍을 처음에 시작할 때 3시간 네, 교직원 서클로 시작하고요. 끝날 때에도 이 워크숍 마무리 서클로 끝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서클을 워크숍 때부터 서클 대화, 공동체 대화의 구조를 확실하게 좀 알면서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정말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저희도 되게 그 흔들릴 때도 있어요. 네. 네, 부서에 이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매 학기마다 평가회를 하는데, 평가회 할 때 저희는 익명으로 그 사전에 먼저 이렇게 내보내거든요. 그 이제 설문을 받거든요. 이제 설문을 받을 때 익명으로 받다 보니까 되게 이제 신랄한 어떤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부서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기도 해요. 올라올 때 충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학기말 평가회 자체도 그 설문을 놓고 대답을 놓고 서클을 하거든요. 교직원 서클을 할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또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의 과정에서 우리가 생활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담임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학교 와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2020년도인데 그때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까지 계속 담임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가셨더라고요. 네, 가정 방문을 가셨습니다. 가정 방문의 제1원칙이 그거였어요. 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온다. 네, 가서 정말 아이와 상담하고 부모님과 상담하고 온다는 원칙이 있었대요. 근데 제가 2020년도에 와서 아직까지는, 지금도 가정 방문을 되게 적극적으로 교감교장 선생님이 장려해 주시고, 네, 출장 내고 정말 갔다 오는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선도 시스템인데요. 그 각 학교마다 선도를 어디 부서에서 맡을지, 회복생활부에서 맡을지, 학년에서 맡을지 굉장히 충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신흥중학교는 그 2020년도에 선도 시스템은 학년으로 이관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선도가 이 아이의 처벌을 위한 것이라면 선도는 어느 부서에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선도는 학생이 공동체에 끼친 피해를 직면하고 또 이해하고 자기도 이해하고 그 복구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는 교육과 성장의 과정으로서 선도라면 이것은 담임 선생님과 학년에서 정말 아이와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도 시스템 지금 학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도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는 이제 학생 생활 협약도 이제 교육 3주체가 함께 마련한 생활 협약도 있는데 그것을 책임 노트라는 것에 싣고 얘네들이 입학을 할 때 그 노트를 한 권씩 줍니다. 그리고 얘네가 졸업할 때까지 이 노트가 계속 이제 반이 바뀔 때에도 담임 선생님들이 바꿔서 이 학년에 학급에다가 다시 전달을 해주는데 그 책임 노트에 생활 협약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생활 협약과 관련해서 아이가 지켜지지 않은 약속 혹은 피해를 일으킨 행동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그 책임 노트를 바탕으로 상담을 합니다. 책임 노트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이 일로 인해 누가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스스로 어떤 책임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요? 네, 누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나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동안에 그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혼내던 방식과는 다르게 이 질문을 노트를 그냥 가지고 딱 펴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이 질문의 대답을 기록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의 좀 이제 화가 그래도 좀 낮아지는 어떤 부분이 있고요. 학생들도 자기가 일으킨 일과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말 하나씩 해나가는 부분이 담임 선생님과 해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누가 막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저희는 남학교니까 아이들이 막 이렇게 수업에 늦게 들어올 때도 막 그러는데 친구들이 그럼 선생님 이제 책임 노트 써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임 노트 써야 돼요. 예, 예. 왜 뭘 책임져야 되는데? 나 수업에 늦게 왔어요. 수업에 늦게 왔는데 뭘 책임져야 돼? 수업이 제 시간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막 이렇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책임 노트 쓴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도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일어난 일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본인이 쓰고 그리고 그 부분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실천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담임 선생님이 이제 확인도 받아오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책임 노트 쓰는 부분에서 그 반 아이의 어떤 그 잘못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계속 반복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협의를 해서 이 아이가 선도위원회를 한번 열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선도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작년인가 신흥중학교에서 선도를 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어떤 학부모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도 선도합니다. 신흥중학교가 왜 선도를 하냐고. 그런 신흥중학교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모든 걸 다 이렇게 용서해주고 대화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저희도 절차에 맞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선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질문도 저희는 좀 회복적 질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학교와 지금 신흥중학교의 선도위원회를 이렇게 비교해 보자면 선도위원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선생님들도 계시고 뭐 교감 선생님도 들어오시고 막 이렇게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이 들어오고 그 옆에 이제 학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 자리가 굉장히 그 학생과 학부모님의 위협적인 자리예요. 되게 위협적인 자리고 그 자리에서 이 아이는 그 선생님들이 너 이 잘못을 왜 했어? 너 지금 네가 그 반성하고 있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그 위축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안경을 교감 선생님한테 던지면서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신흥중학교에 와서 선도위원회 들어갔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세부 내용도 한번 적어봤어요. 어서 오세요. 학부모님을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네, 오시느라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신 거에 대한 감사와 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을 쭉 다 소개를 합니다. 네, 여기 누구누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네, 이 자리는 부모님의 협력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좋았는데요. 이 질문 자체에 부모님 저희와 함께 협력해서 이 아이를 같이 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질문 같고, 또 학생의 솔직한 심정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또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적어놨고요. 저희 선도할 때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적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이 물론 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좀 이어갈 수 있다면 이어가고 거기서 또 발전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그리고 네, 사건 개요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복적 질문들을 사용합니다. 네, 이 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현재 마음이 어떤지, 이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지, 그 일 이후 어떤 마음으로 지냈는지 말해줄 수 있는지. 네, 어머님은 이 일을 알게 되신 후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떠신지. 네, 그래서 좀 진솔한 마음들이 좀 들려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좀 들려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담임교사의 입장에서 이 선도위원회 담임 선생님들도 들어오시는데요. 담임 선생님의 마음도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네, 어떤 어머님은 되게 화가, 학교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다가도 담임 선생님의 이 좀 힘든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으면 많이 누그러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사실 확인 부분도 있고요. 피해 또는 책임 확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추천드리는 것은 요 질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내 마음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정말 이 응보적인 어떤 질문들을 받았을 때 내가 위축이 되거나 반항하고 싶거나 막 이런 마음보다 내가 문제를 일으킨 아이로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앉아있는 선도위원회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만한 관심이 있구나. 부모님도 지금 이런 협력을 좀 하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할 때 네, 저는 훨씬 더 아이에게 더 좋은 경험이 정말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폭사안 회복적으로 다루기인데요. 학폭사안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죠. 일어나고 학폭사안이 접수가 되면 절차에 맞게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근데 그 절차 안에서 어떻게 우리 회복적인 질문들을 좀 넣어갈까. 네, 일단은 이제 그 진술서를 좀 자세하게 적어서 내려보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담임 선생님이나 학년 생활교육 담당 선생님이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려보내 주시면 이 회복생활부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이 진술서를 바탕으로 이 아이가 그때 왜 어떤 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공감 대화를 먼저 진행을 해요. 저희가 대화 모임, 회복적 대화 모임에서 사전 모임이라는 부분은 이 아이를 공감하고 이 아이를 지원하는 대화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일단 피해를 일으킨 아이를 공감하기가 사실 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도 어려울 수는 있어요. 되게 어려운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도 써놨어요. 첫 번째, 안전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로 듣는 것이 우선이다. 피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는 상처에 공감하는 태도로, 가해 관련 학생의 이야기에는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알고 돕기 위해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아이를
과외 관련 학생들을 만났을 때 이 아이에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분노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사의 어떤 역할은 우리는 돕는다라는 그런 철학이 분명하게 내 마음에 좀 이렇게 뚝심이 있게 그런 것들이 좀 박힐 수 있도록 이게 인내가 좀 필요하죠. 이 아이들을 만날 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있는데요. 제가 어느 부분을 써놨냐면요. 학교폭력 사안에서 교사의 자기 표현을 좀 써놨어요. 왜냐하면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이 마음이 많이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신흥 중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걸 알고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폭에 올라와도 계속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거 학교장 자체 해결로 빠져서 대화 모임하고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하고 이거 뭐 피해 보상 다 하고 그러면 다 해결이 돼.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아이를 보면 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전화하셔가지고 되게 이제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선생님들에게 정말 막 퍼붓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배 선생님이 꼭 이 부분도 하면 좋겠어서 우리도 우리 표현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많이 섭섭하고 답답해. 정말 너랑 정성을 다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넌 진심으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 다른 사람들 피해받은 친구들 그 내 마음도 진심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주 한자 한자 눌러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네. 표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동료 교사에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내 마음을 표현해도 된다 내지는 뭐 이런 걸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그냥 사안을 정리하고 옆에 동료 선생님한테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위로를 얻기도 하고 왜냐면 가정에 가지고 가도 이해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 직업군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래서 지금 저 부분에 제가 너무 좀 울컥했던 회복적 생활교육은 교사가 제공하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박선생? 제공하는 어떤 아닙니다. 이게 선생님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걸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끌어 나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 사람으로서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우리가 이거를 제공해 주는 사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교사가 거북한 느낌을 숨기고 굳은 표정으로 학생과 이야기를 하면 이 일은 마무리가 정말 잘 된 건가요? 이 아이에게 정말 성장의 기회가 잘 제공이 된 건가요? 다른 사람의 우리 아까 대화도 말하기와 듣기였거든요. 어쩌면 선생님은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면서 듣기밖에 안 하는 걸지도 몰라요. 말을 우리의 어떤 마음도 정말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시스템을 정말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했을 때 얼마나 내가 좌절감을 겪고 있는지 충분히 저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 그 피해를 일으킨 학생에게 하는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질문들 중에 하나씩만 딱 꼽으라면 제가 여기다가 하나 꼽아놨어요. 질문들 중에 나도 우리도 배려하려면 어떻게 해결되었으면 하는지라는 질문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물론 이 아이에게
물론 피해를 입은 학생을 어떻게 회복시킬래? 너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런 질문도 있지만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게 인식의 범위를 좀 공동체로 이 아이가 좀 넓혀줬으면 하는 마음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을 접하면서. 그래서 이 질문은 제가 꼭 하는 질문이고요. 다음에 피해를 받은 학생에게 하는 질문들 중에 물론 이 아이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질문을 충분히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점이 정말 필요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질문해서 이끌어내지만 제가 마지막에 질문하는 것은 이 파란색 여기 상대방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 질문이 이 아이에게는 조금 버거운 질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은 상태에서 걔는 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라는 질문이 이 아이에겐 버거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지점을 좀 봤어요.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용서가 되는 것을 조금 느꼈어요. 네, 나를 때린 아이가, 나를 괴롭힌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해할 때 그러면 이 아이는 막 추측을 하거든요. 어떤 추측도 하기도 하고 어떤 추측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 둘이 대화 모임으로 만나요. 대화 모임으로 만날 때 이 질문을 해요. 너는 나를 근데 그렇게 왜 한 거야? 했을 때 그 가해 관련 학생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러게 나는 이상하게 어떤 행동을 봤을 때 짜증이 너무 많이 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진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질문이 저 아이가 나를 향한 폭력은 아니었구나. 너의 문제였구나. 를 이해하게 되는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너의 문제였구나. 나를 향한 건 아니었구나. 내 문제가 아니었구나. 여기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질문을 꼭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통화를 할 때도 적어놨어요. 네,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적어놨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좀 여기 중점을 둔 부분은 물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라고 어떻게 보면 학교에 막 이렇게 쏟아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공감을 위한 멈춤과 진행하는 힘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안 처리를 어쨌든 해나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공감을 위한 멈춤은 있지만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힘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의 어떤 생활교육 담당자 선생님은 공감을 위한 멈춤을 2시간 동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게 어머님들이 막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걸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다 계속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 전담기구 때 충분히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은 요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면서 이 부분도 정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써놨고요. 그리고 학부모님과 대화할 때 교사에게 분노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에게 선택을 넘기는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에게 선택을 넘기는 학부모님도 계세요. 이럴 때는 정말 이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성장하셔야 되는 지점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께 이 부분은 어머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담기구 심의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를 좀 적어놨고요. 요 멘트를 다 적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막 가다가 이게 분노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 회복적 질문이 갖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정말 종착지까지 잘 가시길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다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학교장 자체 해결로 빠지고 또 본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구체적 약속까지 정하고 그다음에 이 약속이 정해지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사후 모임을 하거든요. 이제 이 아이들이 잘 지낸다면 사후 모임은 되게 간단하게 축하하고 감사 표현을 하고 환영하는 자리로 끝나고요. 이제 이게 잘 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본모임처럼 뭐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됐을까,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를 합니다. 이게 회복적 생활교육이요. 그냥 용서하고 마는 그런 생활교육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쩌면 더 집요하게 이 아이의 마음을 더 끝까지 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아이들이 서로의 마음을 다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교사가 이 아이의 성장에
내 마음을 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흥중학교의 회복적 생활교육 시스템 여기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송주민 선생님께서 학생 선도위원회 그 사안이나 학교 폭력 처리에 있어서 회복적 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학생생활교육 업무를 맡고 있어서요. 선도위원회 관련 업무도 하는데 교육청에 제자리에 전화를 하시면 녹음되고 있다는 멘트가 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설정하게 된 이유가 선도위원회 관련 학부모님 민원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그 녹음 시스템을 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교육청에서도 그 회복적 민원 응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그 고마우신 그런 발제 말씀들 잘 들었는데요. 이제 그 관계 중심 교육 속에 담긴 그런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종합 토론 때문에 시스템 같은 거 지금 바로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참가하신 분들 중에 혹시 질문하실 거리가 있으신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세 분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셔도 되고 질문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상호간에 대화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들으시면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셨나요? 잠시 마이크를 넘겨받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도림초등학교 교사 이혜정입니다. 저는 그 우선 일진아 선생님 그 중학교도 그렇게 다양하게 지낼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감동받았고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상처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앙금이 남아서 제가 그분이 아까 이제 송준미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다독거려져서 감정이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애쓰고 계시구나. 중학교 저희가 이제 확실히 중2병도 그러고 저희도 초등학교는 그렇게 심각한 학폭이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학폭 사안까지 갈 것도 없고 담임 종결까지 가는 수준인데도 중학교에서 저렇게 애쓰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그 글을 3월 달에 이제 후배에게 그걸 이렇게 인수인계해 주시는 목적으로 쓰셨다는 그 말씀도 저는 또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감동적이었던 거 말씀드리고 또 첫 번째 박수경 선생님한테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선생님 말씀 중에 아까 침묵에서 배운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기본적인 선생이고 침묵을 약간 두려워하잖아요. 침묵할 때 막 뭐든지 끼어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교실에서 서클을 하고 있지만 서클 안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한 번은 패스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모두 둥글게 앉아서 말을 하는데 근데 두 번은 패스하지 않고 말하게 강요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걸 둬야 할까요? 그냥 침묵은 침묵으로 내버려 둬야 할지 한번 아까 침묵으로 배운 데가 제 머리 한 대 뚝 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교실에서 끝까지 서클에서 말하고 싶지 않은 여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얘네들을 유도해야 될까? 아니면 제가 그냥 기다릴까요? 네, 우선은 저는 서클이 우리 일상 대화랑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침묵을 하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이 공간이 안전한가? 이 친구들 내가 신뢰할 수 있나? 내가 사소한 나는 뭐가 좋아? 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것을 그렇구나로 받아들는지 아니면 왜 쟤는 또 저 이상한 걸 좋아한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신뢰, 그 친구 동료에 대한 신뢰가 이제 부족해서 침묵을 하는지 또는 뭐 자기 표현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습관이 안 되고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게 어색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침묵을 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아. 뭘 해도 너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하는 걸 나는 정말 기꺼이 환영하고
선생님은 그걸 수용해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이 아이가 받는다면 침묵을 계속 해도 존중해 주는 거. 그래서 언젠가는 진심으로 자기가 말을 할 때 그게 큰 변화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아 뭐 이렇게 좀 네네 편안하게 네네 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좋겠다. 3월부터 시작된 서클이 매주 월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1월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입을 안 열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까지 답답하시고. 기다리기에는 너무 네. 제가 3월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서클이면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하고 하나인가요? 하나이? 하나에 어. 여자친구 하나에. 네네. 근데 그 친구는 또 서클이 너무 싫다. 왜냐면 네. 선생님이 자꾸 강요를 하니까.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할까요? 네, 뭐 그게 학급에 패스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게 일단은 저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요. 그거는 정말 그 아이에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조금 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세 분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되게 안심되는 마음도 들었고 좀 위로도 받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적었는데 이 말이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2학기에 담임을 맡았거든요. 저는 너무 담임하는 게 좋고 우리 반 애들이 있는 게 좋고 그래서 담임을 했는데 제가 담임하고 나서 지금 되게 큰 갈등이 터진 거예요. 우리 반에서 막 지도를 해도 안 먹히는 그런 남자애가 도움반 친구를 지속적으로 너무 악랄하게 괴롭히는 일이 이게 터진 거죠. 저도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그 학생을 지도를 했지만 지도가 안 먹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자책하고 나의 무능함을 나 스스로 비난하고 그런 마음이 되게 컸었어요. 내가 너무 딱딱하고 반이 어떤 딱딱하게 돌아가는 게 싫어서 나는 내가 담임하는 교실이 좀 자유로운 공간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해서 아이들에게 되게 허용적인 분위기, 들어주는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는 어떤 행동이든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먹히지 않았을까? 내가 과연 내가 2학기 들어서도 1학기 때 담임하고 마찬가지로 뭔가 규율을 빡세게 적용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자책감에 굉장히 시달렸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1학기 때 내가 1학기 때 담임 선생님이 민주주의를 구현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갈등이 내가 민주주의를 구현해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그 마을에 있는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님한테 이 문제 해결 서클을 의뢰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도 너무너무 불안했고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저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근데 저도 회복적 생활교육은 아니지만 교사의 마음 리더십을 10년 동안 공부를 해왔는데 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까 라면서 또 되게 자책을 하고 나의 무능을 탓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나한테 없는 거는 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용기와 적극성이 없구나 라고 또 스스로를 저를 막 비난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나한테도 용기와 적극성이 있구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으려는 용기? 그리고 그거를 어찌됐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적극성? 이런 게 나한테 있구나라고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찾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세 분이 듣다 보니까 돌아가며 고백을 해야 하는 시간이 돌아오네요. 예, 저는 이렇게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모든 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저희가 아무래도 학교 시스템과 또 저희가 뭐 위에선 정책이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그 기다림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모두가 여유가 없는 거죠. 빨리 결정해서 이게 종결이 돼야 하는 건지 글로 가야 하는 건지 뭐 나머지 갈등도 이게 민원이 돼서 교육청으로 하실 건지 학교에서 마무리가 될 건지 그래서 그런 어렵지만 아까는 우리가 아까 시스템이라 저는 회복적 학교 시스템이라고 해주셔서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귀가 쫑긋했는데 왜냐면 이제 저는 그래도 부족하지만 한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사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처럼 어떤 한 사람의 헌신이나 이런 거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그 안전하고 그 잘 구축됐다면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 안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뭐 심지어 교장, 교감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인천 교육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까 그 도림초등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얘기 들으면서 울컥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러니까 잘못 이해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저도 교감 교장 되기 전에 인성부장, 윤리부장, 학폭 그 할 때 보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거 잘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는데 내 말 한마디나 나의 행동 때문에 이게 흐트러질까 봐 모든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맡으신 분들의 마음은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믿고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으려면 안전하고 선생님들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그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금보다도 더 역량을 발휘하고 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선생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희도 보면 학교에서 교장 바꿔라 뭐라 막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뭐 나 개인적인 그건 괜찮지만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학교가 그렇게 될까봐 또 저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뭐 회복적 생활교육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뭐 에듀피스 뭐 이런 데서 이렇게 할 때 가면은 선생님들마다 거기 오신 분들이 다 나름의 상처와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혹시나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모두 다 그걸 이제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한편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이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서 그 연수의 내용보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마음 뭐 교장 교감 교사를 떠나서 힘이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 오늘 그 세 분들의 그런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그래 뭐 다시 또 툴툴 털어버리고 또 월요일 날 힘차게 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나 이론보다 실제로 실천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두 선생님이 그 하시는 거 보고 일어나서 말씀드리니까 너무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고민하시고 막 그런 두 분 선생님한테는 선생님 힘내세요. 네, 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왔어요. 지금까지 2022년 제8회 인천 혁신교육 한마당 B-6 세션에서 관계중심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이제 그 발제자분들께서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는데요. 일단 마무리를 좀 하고 오프 더 레코드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그 참가자분들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오늘 세션 만족도 조사가 그 세션 종료 후에 문자로 안내가 될 예정이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관계 중심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서로에게 위로와 감동이 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온 오프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